앞으로 2040년 이후의 변화, 더 심한 변화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폐쇄되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낀 세대라고 그러죠. 자녀가 출산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손주를 돌봐야 되는 노후 자금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은퇴 자금을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가급적 노동시장에 오래 있는 것, 그게 노후 대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 이상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로 작년 12월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이 그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꽤 이제 올해가 사실은 뭐 조금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은 뭐 인구라는 것은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그 말은 큰 배와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금방 여러분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구조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그럴 이야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구 구조가 이러니까 경제가 어떻고 하려면은 적어도 한 10년, 15년 후 정도를 바라보시고 할 때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내년 경제 전망할 때 인구 구조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여러분들은 인구를 인한 변화는 한 20년의 앞으로의 변화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앞으로 한 2040년까지의 변화, 그리고 2040년 이후의 변화,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2040년까지의 변화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체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인구의 부작용이 크게 안 나타날 때이고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 한 1,600만 명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40년을 넘어가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학교도 엄청나게 많이 학교도 폐쇄되게 될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인구가 한 2,500만 명이다가 5,180만 명으로 지금 증가했고요. 2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79달러 하다가 35,000달러입니다. 자본도 엄청나게 팽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정체 내지는 수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팽창해왔던 자본들이 이제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빈집이 생기고, 일종의 건물이라는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빈집뿐만 아니라 뭐 학교라든지 뭐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이제 유휴시설이 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놀고 있는 시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대 지원자의 변화만 보시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때 교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몇 년 만에 확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더 심한 변화가 앞으로 이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이런 인구의 변화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일본에 지금 일본 사회는 뭐가 도대체 인기가 있더라 하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 10년, 15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 변화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급속하게 변화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1.5배 속도는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가 100km 달리면 우리는 150km로 달리는 셈이니까요. 그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2040년 정도 대략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초고령 사회라는 거하고 그 이후에 펼쳐질 초고령 사회는 완전히 다르게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뭐 빈집, 뭐 다양한 부분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일본도 단카이 세대는 이미 나이가 70 중반이 되어버렸고요. 단카이 세대가 이제 조금 더 10년 정도 젊었을 때 또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지금 50대, 우리나라도 이제 50대, 60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일본은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더블 케어라는 것은 자녀도 케어하고 늙으신 부모님도 케어해야 되고 해서 더블 케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트리플 케어라고도 해요. 트리플 케어는 손주까지 케어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출산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손주를 돌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트리플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더블 케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낀 세대라고 그러죠. 낀 세대라고 해서 경제에서도 샌드위치일 뿐만 아니라요, 이 베이비 부모는 세대에서도 이제 샌드위치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제 부양하는데, 그리고 자녀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노후 준비 이외에 이쪽으로 나가는 돈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이제 부양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건강하실 때는 사실은 뭐 용돈 드리고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누워 계신다. 이럴 경우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서 전일제로 케어를 받으셔야 된다. 간병사에게.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50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월급쟁이가 그 돈 받아가지고 자식이 한 5명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의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육까지 해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늦어요. 거기다 휴학하고 그다음에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군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 거의 20대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독립을 안 하니까 비용 부담이 훨씬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집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다 보니까 월세제도가 되면은 자기들이 벌어서 월세를 내면 되는데 전세제도가 끼어 있으니까 뭐 집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블 케어입니다. 그게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어느 정도 고성장 시기에 자라긴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더블 케어에 샌드위치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에 한번 양쪽에서 다 비용 압박을 받게 되면요. 이 부분이 자기의 노후 준비와는 별개로 상당 부분 자기의 노후 준비의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들 중에서도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이런 세대는 괜찮죠. 그런데 적당하게 중산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더블 케어 문제가 곳곳에 아마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어디 가서 또 뭐 방송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께 매월 100만 원 드립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도 학교 다니는데 돈 들고 결혼할 때 돈 들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자금 준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자기의 은퇴 자금이라고 간주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모아놓은 걸 나한테 전폭적으로 속하는 은퇴 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들어갈 부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들어갈 부분, 이걸 빼고 나서 한번 은퇴 자금을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더블 케어의 문제 혹은 낀 세대의 문제인데요. 이걸 나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담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가 감당할 여력이 그래도 좀 커졌다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재취업 시장에서는 60년대생, 70년대생, 특히 50년대, 60년대생 이 사람들은 하여튼 생존력이 강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구남매가 있었는데 매일 밥상을 두고 치열한 생존이 벌어진다. 내가 저 고기를 내가 먼저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랬을 때부터 생존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나는 생존 경쟁에는 자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릴 때 이제 다들 소득이 높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이제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60년대생 베이비부모 세대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과 중진국, 고도성장과 선진국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나마 좀 제 주변을 보더라도요, 그래도 좀 생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재취업 부분인데요. 다양한 부분에 재취업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격증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아주 좋은 국가기관에서 퇴직을 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을 봐가지고 주택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되려는 친구도 있고, 뭐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경영지도사 이런 걸 이제 합격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일을 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주변에서 이 영역을 좀 뚫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요. 낀 세대 더블 케어 문제, 샌드위치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길어진 노후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고용시장에서 오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60세가 정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60세라는 것이 마치 벼룩에 점프하는 높이처럼 자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0세면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70세까지 권유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67세까지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빠른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요. 글로벌한 선진국들은 과연 어떻게 노동시장에 있는가 하는 거, 그걸 이제 좀 보시고 가급적
그 노동시장에 오래 있는 것, 그게 노후 대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좀 넘어가면은 사실은 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요. 그게 이제 제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뭐 물론 이제 은행이나 그런 쪽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뭐 그냥 나가도 또 계속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50 중반 이후로 이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처들을 제가 보면은 그래도 참 나름대로 참 열심히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을 보면은 60에서 65세 이 정도까지 고용률을 보면은 거의 한 63, 4%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고용률이니까 남성만 보면은 이거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정년이 60세인데도 60세 고용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계속 재취업 시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취업 시장은 열악합니다. 정규직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임금도 저소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이제 계속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원래 조건은 그렇게 60세 정년 퇴직하고 55세 주로 물러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연금개혁에서는 논의만 있었고 도입이 안 됐는데요. 그게 자동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3%로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높여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 지급율을 이제 43%,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40%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적연금을 몇 퍼센트 정도 내느냐 하면은 서구 국가는 18% 정도가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대충 1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13%에서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층만 사실은 보험료를 높게 부담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도입될 겁니다. 그게 자동 안전 장치라는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보험 금액이 매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수명이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3%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차감을 해서 1.5% 정도를 빼고 상승률을 1.5%만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만큼 안 오르는 것이니까 실질연금은 깎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동 안정장치인데요. 그건 뭐 서구 국가들은 웬만큼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도입해 있고 독일도 다 도입해 있고 한데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그걸 도입을 하려는 했는데 이게 아직은 많은 논의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일단 합의할 것만 합의하자 하고 이제 이건 추후에 하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입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연금이 이전에 받던 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지급액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 연금액은 깎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세대 간 형평이 어느 정도 맞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높여서 납입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어질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부분은 아예 손도 안 댔는데요. 그게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것은 모수개혁이라는 것이고요.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보험료율을 몇 %로 올릴까,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할까, 보험금을 받는 것을 몇 살 때부터 할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모수개혁인 것이고요.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개혁인 것이죠. 이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 논의도 안 되었고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미 KDI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이미 그 안들은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 부분은 아직 논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논의의 테이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5060 입장에서는 이번은 이제 개혁으로 사실은 우리가 2055년 정도, 55년, 56년이면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이제 기금이 다 고갈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개혁으로 2065년, 하여튼 60년대 중반으로 고갈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다면은 지금부터 40년 정도 후이잖아요. 그러니까 5060은 연금을 받는데 일단 문제는 없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았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도입되면은 이제 연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깎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적 연금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깎이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그것은 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인구 구조의 변화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생각지도 않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젊은 층이 다 부담하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고령층이 같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적연금으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그것까지는 이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노후에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근로소득이 일반 개인들은 제일 중요한 원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0대, 80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에, 1988년에 도입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국민연금 혜택을 거의 풀로 다 88년에 가입해서 다 받게 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그 7, 80대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제도 이런 것들도 좀 정착되고 개인연금 이런 것들도 있을 때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 국가의 국민연금은 활용하는 방법은 언제 내가 이걸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령보다 늦추면 좀 더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부분에서 내가 사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사적연금에 내가 어떤 자산을 그 안에 넣어둘까? 예금만 넣어둘까? 아니면은 리츠라든지 조금 배당 인컴이 높은 것들을 좀 섞어서 같이 넣어놓을까? 하는 쪽에 이제 자산관리 쪽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저성장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바짝 얼어가지고 이제 많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일본 금리가 자꾸 낮아지면서 일본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고령자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자산이 뭐 아주 적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산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제 2%대 이런 정도의 수익률은 너무 낮고요.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게끔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병원 가까운 곳, 뭐 그다음에 뭐 높은 곳에 강물이 있는데 뭐 등등인데 그건 이제 마이너한 문제이고요. 주거지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비싼 집을 내가 처분을 하고 조금 싼 집에 가서 주택연금을 받고 나머지 차익을 내가 자산 운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주택연금을 들 것인지.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주택연금을 들 것인지 이런 부분이죠. 이게 주거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가 저거는 내 집이다 해서 부모가 강남 집을 뭐 판다든지 하면 막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나의 스탠스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더 훨씬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주거지를 결정할 때 하우스홀더는 부부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가 주거지에 대해서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한 집에 지내지만 선호가 달라요. 예를 들어 야 나는 전원주택이 좋다. 여성은 no, 절대 no, 가려면 혼자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부부가 사실은 합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은 남성들의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대충 여성들의 선호에 따라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못 옮기고 계속 이제 시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은 비싼 집을 갖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게 아주 주거지에 있어서 제일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고민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현금 없이 손가락 빨면서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을 것인지, 그러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나는 노후에 엄청나게 검소하게 스크루지처럼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하는 것. 그게 어떤 곳에 살면 좋냐, 뭐 교회가 어떠느냐, 뭐 이런 걸 떠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천국처럼 나쁜 것은 없다. 뭐 좋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노후에 고독하면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노후의 삶에서는 꼭 뭐 하나가 지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오래 살고 소득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것이 자신의, 물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는 동기들이 많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직장에 들어갈 때는 자아실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우스홀드가 유지가 되니까요. 자기의 살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소득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죠. 적당한 소득도 벌 수 있고 건강도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니까요. 적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은 직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80대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성취를 보이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소설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제2의 자기의 어떤 탤런트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젊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우리가 봐왔던 칼 구스타프 칼융 심리학자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젊었을 때에 우리가 계획표를 가지고 노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한다든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 내 자산 관리는 잘 아실 거고 내가 일이나 관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을 때하고는 이제 다른 가치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달과 유펜스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스머션 모험이 아마 쓴 소설일 겁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달과 6펜스가 보면은 똑같이 6펜스라는 것은 1펜스짜리 동전 6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500원짜리처럼 6펜스짜리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6펜스짜리 동전, 한쪽에는 달인 것이죠. 뭘 상징하냐면은 이것은 자기의 젊었을 때 세속적인 삶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생 후반의 삶인 것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오후에 우리가 뭔가 할 때는 그 가치나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을 그래서 조금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